오늘은 오브젝트 모델링이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나면 객체 지향 분석을 사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게 되고요. 객체, 속성, 메소드, 메시지, 클래스, 인스턴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객체 모델링 용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객체 또는 객체 간의 관계 그리고 상속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즉 상태 차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포함한 UML 도구들, 즉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UML 도구 그리고 UML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객체 모델을 개발할 때 케이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 도구를 사용하면 얻게 되는 이점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객체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링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처음에 뭐 이런 폭포수 모델 같은 구조적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만들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처음 고객의 어떤 것은 고객의 그 수요 또 반응 이런 것들을 적절히 피드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했지만 개발에 어떤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한번 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객체 지향 방법론이랑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이 우리가 이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CBD와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과정은 사실은 적용하고자 하는 현장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복잡한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하고 그 다음에 즉 논리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상화된 업무를 구현하기 쉽도록 정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영역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으로 영역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는 이런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 조사죠, 분석, 설계, 실행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화는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보여드린 아주 단순한 그림을 좀 더 복잡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가 A와 B와 C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일은 다시 세 가지의 하부적인 어떤 업무로 쪼개지고요. B라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부적인 세 가지 일로 나누어집니다. C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A와 B와 C에 대한 업무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A는 탑다운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A1, A2, A3라고 하는 서브 타스크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만 B라는 어떤 워크 같은 경우에는 B1과 B2가 상호 인터페이스가 잘 돼야지 되고요. 또 B3하고 B2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가 잘 돼서 B2에 모여진 일이 결국 B로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C1, C2, C3라는 일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돼 가지고 C에 모여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모듈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추상화해서 그것을 A, B, C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추상화라는 것이 두 번 거치게 되죠. 그래서 두 번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업무 도메인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상화는 내부의 복잡한 사실들을 감추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덜 중요한,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될 수 있으면 정제해서 필터링을 해서 여과를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만 표면에 나타내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추상화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구조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우리 앞에서 많이 나왔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효시, 뿌리는 이 구조적인 방법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조적 방법론을 따르는 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잘게 쪼개진 여러 단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하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것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듈에는 또 여러 개의 함수들이 사용이 되죠. 여러 개의 함수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함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어떤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방법론을 따르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볼이나 베이직,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은 절차를 중시하고 또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변수를 정하면 그게 전체 시스템에 다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시스템 지향 방법론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여러 개의 객체로 구성이 된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 각각의 객체는 독립적으로 고유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들이 모여서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죠. 즉 이런 객체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요소들이 됩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 즉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이 메소돌러지,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습니다. 각 객체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이 객체들, 이 안정적인 모듈들은 재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될 때 손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객체 지향 방법론은 객체 지향 방법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나 서비스라고 하는, 즉 CBD, 컴포넌트 베이스드 메소돌러지 또는 메소드와 또는 개발이라고 하는 디벨롭먼트와 그다음에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어플리케이션 이 같은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기계어가 있었어요. 그죠? 이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예요. 이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 신호죠. 0과 1,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0과 1의
즉 신호를 줬다 주지 않았다 하는 온오프 방식으로 기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도 없고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선을 가지고 그 부품에게 직접 연결해 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기계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move BA 하면 이제 B에 있는 내용을 A로 옮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저장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언어로 코볼이나 포트란 C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제 C는 더 나중에 나온 그런 언어죠. 처음에는 사무용 이런 프로그램은 코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나 기술용은 포트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코볼이나 포트란 같은 컴파일을 해야 되는 고급 언어들을 대체하는 그런 중요한 언어로 C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가 넘어가면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C++이라고 부르죠. 또 자바, C# 이런 언어들이 개발돼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 즉 저 윗단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발전을 했지만, 진화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디버거도 생기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로그램의 생명을, 소프트웨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더 추상적인, 좀 더 가벼운 이런 그림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사용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은 UML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단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감히 말씀드리지 있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는 그런 UML 언어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객체 지향 언어, 객체 지향 방법론이 갖는 이런 주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해요. 객체 지향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됩니다. 즉, 뭐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그 다음에 설계와 구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활한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프로세스의 각 단계 사이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즉, 무 자르듯이 딱 이게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 방식을 합니다. 구조적 방법론은 하향식이었죠. 위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큰 목적이 세워지고 세부 목적이 만들어지고 세부 기능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이 하향식이었다면 이제 이것은 밑에 예를 들면 어떤 기능들을 먼저 구현하고 그것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만들어지는 이런 상향식입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을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이 어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런 개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 객체 지향 방법론은 리유즈라고 하는 재사용을 고려해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분석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약자로 OO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 이런 OO 분석은 실제 이제 오브젝트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람이나 장소, 이벤트,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위 사람도 사물이죠. 그죠?
장소, 시간, 물건 이런 것들이 다 사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물을 식별을 해서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오어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어 분석 방법론은 자바나 스몰토크,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NET, 사이톤, 펄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와 쉽게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널리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는 그래서 이런 오어 형태의 즉 오브젝트 객체 지향형 코드를 좋아합니다. 모듈식이고 재사용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몇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했죠. 통합 모델링 언어라고도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뤄야 하는 정보를 시각화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어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용어, 핵심적인 용어 일단 5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 즉 사물을 설명하는 그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종이컵 하면 종이컵의 특성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이어야 되겠고 컵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 하면 객체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기능을 말합니다. 그 종이컵으로 음료를 담는다. 그죠? 그 종이컵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메소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 하면 메소드를 수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와 객체 사이에 소통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레이블이 되겠죠. 클래스 하면 유사한 그런 객체 애들을 모아놓은 그룹이 클래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이런 클래스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멤버 중에 특정한 그 객체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객체는 맨 위에 객체 이름이 오고 그 뒤에 객체의 속성 그리고 메소드가 들어있는 직사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객체의 특성에 해당되는 객체 데이터와 객체의 동작, 즉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즉 객체의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 데이터라는 것이 속성이고요. 객체 동작이라는 것이 메소드가 돼요. 그래서 속성과 메소드가 합해져서 하나의 객체를 이룹니다. 상속은 객체가 생성될 때 이 인헤리티지라고 하는 이 상속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신뢰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설명드렸던 용어 정의를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우리가 페어런트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게 객체입니다. 그죠? 이 객체에는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과 메소드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과 메소드가 합해져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메소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페어런트라고 하는 객체가 할 수 있는 작업을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앞에 있는 어트리뷰트는 뭡니까? 객체를 설명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어런트, 부모라는 그 객체는 이름과 나이와 성별과 그 다음에 헤어 컬러, 머리 색깔이라고 하는 특성은 4가지 특성으로 이 부모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개똥이, 나이는 50세, 성별은 남성, 머리 컬러는 흑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페어런치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서드에서는 페어런치라고 하는 즉 부모 개체가 할 수 있는 작업인데요. 리드 베드타임 스토리, 즉 뭐예요? 잠자리에서 어떤 이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죠. 이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풀로 드라이브 하죠. 그죠? 운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페어런치 객체의 인스턴스가 이제 여러 가지 특정한 이 페어런치 오브젝트를 만족하는 특정한 개체들을 세 가지 개체가 나왔습니다. 메리 스미스라고 하는 개체와 그다음에 아메드 알리라고 하는 개체와 그다음에 안토니 그린이라고 하는 개체 세 개의 개체가 인스턴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스미스의 나이는 25살, 피메일, 여성이고 빨간 머리입니다. 그다음에 알리는 34살의 남성이고 갈색 머리를 갖고 있고, 그린은 42살의 남성이고 브라운, 갈색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체,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그런 특성들이 되겠고요. 메서드 하면 이 개체가 할 수 있는 기능, 작업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오브젝트 한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도그라고 하는, 즉 개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개는 개도 역시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브리드, 즉 털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에이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색깔,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이런 식으로 6가지 속성을 갖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웩테일, 즉 꼬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 다음에 먹어라, 그 다음에 꺼내주고 재우고, 이렇게 4가지의 어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결국 뭐예요? 이 도구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설명해 놓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도구라는 오브젝트는 밑에 적어놓은 이런 메소드에 나와 있는 일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도구가, 즉 개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메소드에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이 개라고 하는 개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자, 그래서 버디라고 하는 개와 애니라고 하는 개와 메간이라고 하는 개, 이렇게 3개의 개에 대한 인스턴스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도록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가지 객체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 즉 강사라고 하는 객체를 2개를 비교를 했어요. 자,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는 학생의 어떤 학번이죠. 스튜던트 넘버, 그 다음에 이름, 어드레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에 피트니스 레코드, 특별한 어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운동할 수 있는, 즉 생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레코드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테투스, 이런 것들을 해놨고요. 이 학생이 해야 하는 일을 메소드에다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래스를 더해줘야 되고, 피트니스 클래스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바꿔야 되고, 전화번호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도 바꿀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라는 개체는 7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총 6가지의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사라고 하는 오브젝트도 전부 8가지의 그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6가지의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강사가 해야 하는 일 6가지, 학생이 해야 되는 일 6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는요. 이제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자, 메소드. 이 more fries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서버가 7개의 특정 단계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일을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fill fry basket with frozen potato strips, 즉 뭐예요? 냉동 감자를 꺼내 가지고 바스켓에다가 넣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뜨거운 오일 안에 이 바스켓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라인을 읽어야 되는 것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바스켓과 를 들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트레이가 뜨거워지면 프라이를 꺼내야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감자튀김을 만드는 과정을 7가지 메소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위 우리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이 감자튀김을 추가해라고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7단계로 우리가 메소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을 추가하는 메소드가 있다. 메소드에서 add student라고 하죠. 이 add student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 스튜던트 객체, 앞에서 나왔던 스튜던트 객체가 9개의 특정 단계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에 대한 해야 되는 스텝 9개를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생에 대한 인스턴스, 즉 이 객체 정보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학번을 기록을 하고, 학생의 이름을 저장을 하고, 학생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생일, 성별, 학생의 어떤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런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저장된 모든 내용들을 컴퓨터에 세이브 시키는, 이렇게 9가지 단계로 학생의 어떤 정보를 추가하는 것, 메소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앞에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메소드 하면 객체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기능을 말하죠. 객체에게 특정한 방법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2개의 서로 다른 사물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양성 또는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객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이트 박스가 아니라, 즉 알려진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안에서 처리되는지 모르는 블랙박스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변경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이 객체의 변경을 트리거, 즉 자극하는 자극제로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 펌퍼를, 가스를 주입하는 주입기를 통해서 가스를, 즉 오일을 넣을 때는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오일을 선택을 하죠. 즉 뭐예요? 우리 휘발유냐 경유냐, 이 2가지 중에 하나만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펌프질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서 이렇게 가스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와 메소드는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가 스튜던트 레코드라고 하는 객체에 뭐랍니까? 메시지를 줬죠. 뭐라고? 엔터 그레이드, 학점, 등급을 주는, 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엔터 그레이드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스트럭터가 학생한테 줬을 때하고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양성의 예는 굿나잇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번 가지고 예시를 했어요. 이 굿나잇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객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부모한테 굿나잇 하면, 부모가 쓰면 어떻게 돼요? 즉 자녀에게 부모가 굿나잇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잠자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활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개한테 굿나잇 하면 이것도 개가 이제 개집에 들어가서 자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이들한테 굿나잇 하면 뭐예요? 이제 침대에 올라가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치라는 개체, 덕이라는 개체, 차일드라는 개체가 같은 메시지를 수행을 해도 이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메소드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지금 설명드린 이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add student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에게 add student 메소드를 수행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즉 메시지에 add student 하면 student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게 학생 정보를 추가를 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elete student라고 하는 메시지를 스튜던트 클래스에게 전달을 했어요. 뭘로? 메시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student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특정한 학생을 신상 정보를 빼도록, 삭제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클래스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비슷한 오브젝트들을, 즉 객체들을 집단으로 묶은 거죠. 객체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룹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객체는 비슷한 속성, 비슷한 메소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여러 개의 하위 클래스를 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트럭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고 하면 이 트럭이라는 객체는 카, 미니밴 또는 스쿨버스 이런 하이 클래스와 함께 비클이라고 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소속되게 됩니다. 즉 그 부모 클래스는 비에클이 되겠고요. 이 자식 클래스가 트럭이나 카, 미니밴, 스쿨버스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서브 클래스를 자식으로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카테고리를 말하죠. 모든 소설은 책의 일종이죠. 그래서 노벨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북이라는 클래스에 소속됩니다. 이때 북이라는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employee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치면 이 employee는 전부 8개의 속성을 갖고 있죠. name, 생일, 그 다음에 사회보장번호, 우리로 치면 주민번호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고용된 날짜,
그다음에 무슨 타이틀, 그다음에 급여 수준, 뭐 어떤 상태, 직급이나 이런 일, 뭐 이런 상태를 이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인이 해야 하는 일은 고용됐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은 거죠. 그다음에 터미네이트, 일이 끝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변경되고 주소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소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공통의 속성과 공통의 메소드를 이 클래스가 갖고 있어요. 이때 employee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의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이름과 그 다음에 속성과 메소드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mployee는 세 개의 서브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니저, 그 다음에 오피스 스텝, 그 다음에 사무직원이죠.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서브 클래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제 슈퍼 클래스예요. 그래서 두 개의 속성을 갖습니다. 이름과 생일, 그리고 세 개의 메소드를 갖고 있죠. breath와 eat와 그 다음에 sleep이라고 하는 세 개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속성이 하위에 있는 클래스나 서브 클래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 제너럴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로 나누어지고 최상위에는 슈퍼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클래스, 그 밑에 서브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나라고 하면 슈퍼 클래스는 나의 부모 클래스가 되겠고 서브 클래스는 나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내려줍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설정이 되고 이 상속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개체를 사용해서 개체를 구성할 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다른 클래스를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한 클래스를 만드는 이런 일종의 조립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합, 컨비네이션은 관계 있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엔진의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중에 캡슐화와 데이터 하이딩이라는 게 있죠. 인캡슐레이션, 즉 캡슐화는 하드웨어 제품이 고장이 나면 필요한 부품만 교체할 수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과정에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특정한 모듈만 교체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 캡슐화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되고 랩핑되는 거죠. 데이터 하이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 즉 속성과 그다음에 메서드를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부분은 외부의 다른 개체와 연결되는 플러그 인터페이스 부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몸통은 내부에 숨겨져서 구현되도록 이렇게 구성되고 있죠. 앞에서 릴레이션, 관계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체가 시스템에 필요한 비즈니스 기능 그리고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통신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관계죠.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할 그런 설명을 관계가 맺어줍니다. 개체가 다른 개체의 변경에 반응하도록 할 수 있는 반응이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클래스,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가 서로 하나의 멤버십을 구성한다는 것도 이 관계가 맺어주는 효과죠. 상속은 이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상속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함으로써 객체 또는 자식과 다른 객체, 부모 사이에 어떤 하나의 이상의 속성을 서로 공유하고 파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객체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페어런츠와 그 다음에 차일드 인헤리트라고 하는 차일드가 뭐예요? 이제 페어런츠가 즉 인플로이가 이제 높은 페어런츠 클래스라고 하면 또는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면 인스트럭터는 이거에 대한 서브 오브젝트죠. 그래서 이런 이 인스트럭터는 인플로이라고 하는 객체의 특성을 상속을 받고 그리고 고유한 추가 속성을 추가해서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인스트럭터는 인플로이가 갖고 있는 속성 5가지를 다 상속받고 자신만의 속성 1가지, 즉 타입 오브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이 속성을 추가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메소드도 페어런츠, 즉 인플로이에 있는 모든 메소드가 그대로 인스트럭터한테 상속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성이 이제 다형성인데 동일한 방법이지만 각 객체에 대해 별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다형성이 되겠습니다.